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뜨거웠던 이슈를 분석하는 토요 랭킹쇼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도 주요 이슈 1위부터 8위까지 추려봤습니다. 먼저 밤사이 일어났던 초유의 교체 결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새벽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를 입당시킨 뒤 당 대선 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김문수 후보는 법적, 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잠시 후에 패널들과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위 화약고 폭발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인도를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에 돌입한 것으로 조금 전 외신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군이 파키스탄 공군기지를 겨냥해 공격하자 이에 보복한 건데 미 백악관은 양국 갈등이 신속히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토요 랭킹쇼가 뽑은 랭킹 1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소식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토요 랭킹쇼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치기 부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토요 랭킹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당 대선 후보로 한덕수 예비 후보로 추진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선 대선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또 한덕수 예비 후보는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 건데요. 오늘 오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긴급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지난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습니다. 어젯밤 우리 당의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전국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비상대책위원회는 후보 교체를 결정해버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당헌 위반입니다.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 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에게는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방금 보셨다시피 당의 민주주의가 죽었다. 또는 쿠데타가 벌어졌다. 굉장히 발언 수위가 높았는데 무엇보다도 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 했는데 조금 전 김 후보는 후보 선출 취소 효력을 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또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가처분 신청까지 갔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이제 예고가 된 상황입니다. 원래 김문수 후보가 오늘 9시에 후보 등록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예. 당에 가서 당에서 후보를 등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달라라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바로 응수를 했죠. 당 지도부가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후보 취소를 한 다음에 새로운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을 밟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자 자신이 예고했던 대로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리고 또 자신이 정당하게 후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보 자격을 지금 취소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 모든 과정이 불법 부당하다. 즉 당원 당규를 위배했다. 그래서 그 오전에 했던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했던 그런 주도했던 그런 그 선출 과정, 그런 취소시키고 새로운 후보를 등록시키고 하는 과정이 당원 당규에 위배됐으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자신이 적법한 후보니까 그걸 밟을 수 있게끔 해달라라는 그런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네네. 정말 이 국민의힘 후보가 가처분 결과가 늦게 나올 경우에 네네. 뭐 없는 경우도 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가처분 행정심판에서 가처분 효력 심판은 빨리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내일 사이에 만약에 그
심판을 안 해주면 그대로 후보자의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돌이킬 수 없는 지금 불이익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내일까지 후보 등록인데 후보자가 지금 등록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심판에서는 가처분 소송을 오늘 내일 사이로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앵커 말씀처럼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이 당은 정말 또다시 혼란에 이제 돌입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조금 전 11시 국회에서 당 지도부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당원들의 신의를 헌신짝같이 내팽개쳤습니다. 지도부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과 거짓말을 반복하며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가처분 신청까지 내서 당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대위는 이렇게 모아진 총의와 당원 당규에 따라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새롭게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렸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홍 전 의원님. 네.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는 불법적으로 이제 자신의 그 후보 지위를 박탈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 당 지도부와 충돌이 정말 격화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가 이제 감정선을 넘어서 이제 법적인 어떤 공방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대단히 좀 참담하고 국민들과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것만은 막아야 된다는 자유파 국민들 당 지지자들에게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결정을 내린다 했는데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그 극적인 어떤 타결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가장 심각했던 갈등이 그리고 의견차가 발생했던 부분이 이제 시기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법원에서 가처분 즉 지위 확인 소송과 그리고 전당대회 그 금지 가처분이 기각되고 난 다음에 또 어제 8시 반부터 극적으로 이제 타결을 위해서 양 후보 측과 이양수 사무총장이 미팅을 해서 했는데 결국은 그 방식의 문제, 즉 역선택을 두고 합의를 이제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지금 현재 당에서 준비했던 어떤 프로세스대로 김문수 후보의 어떤 선출을 취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덕수 후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당 여론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내일 이제 전국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당의 전반적인 어떤 관리 그리고 후보 단일의 어떤 잘못된 데 대한 어떤 문제점 이런 걸로 인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어떤 부담은 굉장히 좀 클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네, 홍 전 의원님도 이 과정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해줬는데요. 어제 국민의힘이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분주했습니다. 어제 저녁 이양수 사무총장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단일화를 하고 있지 회로 선출하는 것도 다른 얘기잖아요. 맨 처음 비대위 우리 회의록이나 의총에서 한 거 보면은 비대위를 통해서 단일화를 하라는 약속이 있었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당원들한테 물었잖아요. 거기에서 87%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누구로 할 것이냐? 그것을 여론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당한 사유로 다 진행이 된다는 거죠. 당 지도부가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비대위 의결로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에 나선 건데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했었잖아요. 내일까지 후보 등록일까지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86.7%에 달했다는 여론조사 결과 이 부분을 좀 상당한 사유다 이렇게 본 것 같거든요. 성준 부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민의힘 당원입니다만 저 당원에 있는 상당한 사유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든 일반적으로 저런 규칙이나 저런 조항에 있는 상당한 사유라 함은 대부분 뭔가 그 후보자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거나 뭔가 뭐 사망했거나 아니면 사고가 생겼거나 아니면 그 후보자의 이전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범죄 사실이나 중대한 뭔가 그 혐의가 밝혀졌거나 이럴 때를 상당한 사유로 봐야 된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거든요. 저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 역시 전당원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샘플링 조사를 한 걸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만으로 뭔가 지금 이 사유를 보기에는 부적절하다라고 보는 게 제가 물어본 이 법조계 다수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게 정당하다면 왜 새벽에 저걸 해야 되죠? 새벽에 2시에 공고를 해서 3시에 마감해서 사실상 다른 후보들은 등록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한덕수 후보만을 위한 재공고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만약 당당한 절차였다면 지금 후보 등록 내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예.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당원들이 선출한 후보를 취소하고 뭔가 다시 재선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당원들 대부분이 깨 있는 시간에 누구든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생각해도 뭔가 법적으로 그리고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밤에 날치기 통과를 한 거고 날치기 선출을 한 거라지라고밖에 볼 수 없다. 본인들도 저렇게 상당한 사유가 해당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속으로 이게 좀 부적절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새벽에 날치기 한 건 아닌가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저희가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그 국민의힘의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녁 오후 6시쯤에 법원에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 제기했던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이때부터 시계가 빨라지기 시작했고요. 오후 8시쯤에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오후 8시 반과 오후 10시 반 두 차례 단일화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렬이 됐던 거고요. 그 이후에 오늘 새벽에 그 한덕수 이제 국민의힘 예비 후보가 됐죠. 입당 절차를 밟게 된 겁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이 과정이 어쨌거나 좀 정말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 전체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거는 민주주의적인 방식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 아까 성치훈 부위원도 잠깐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을 보면 한덕수라는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당 지도부가 나서서 발벗고 나서 돕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예. 새벽에 입당도 새벽에 하고요. 그리고 언제 준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서류도 다 준비하고 있다. 1시간 서류 등록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에 새벽 3시부터 4시인가 그래요. 그 시간에 또 가서 접수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후보 등록한 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는 찬반 투표만 합니다. 이게 민주주의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민주주의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당 지도부가 저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에요. 아니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후보가 뽑혔잖아요. 그걸 인정을 해야죠. 단일화 안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렇게 밤 몇 시간 거의 뭐 새벽 1시부터 새벽 4시 정도까지 모든 게 일어났어요. 3시간 만에. 예.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아니 일반 시청자들도 다 보고 있는 상황에 저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의 그런 태도를 보고 예. 야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로 일단 선출된 사람에 대해서 당이 예를 들면 마지막에 추천장에 도장을 안 찍었다는 이유로 흔들 수 있다는 것도 그러면 지금까지 선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그 투표권이라든지 또 당원들의 어떤 의사선택권 이런 부분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가 사라진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문수 후보가 뭐 좋든 싫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절차상의 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엄청 커지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요. 김문수 당대선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 후보로 지금 등록을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덕수 예비 후보가 이제 입당을 하면서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외부에서 온 용병이 아니다. 우리는 다 함께 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 전 의원님. 네. 근데 이제 한덕수 예비 후보의 이 메시지가 정말 국민의힘 당원들 좀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 봅니다. 한덕수 지금 후보의 언급은 나는 이제 외부이 아니라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유일한 국무총리로서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와 같이 해왔고 당과 같이 해왔다. 뭐 그런 어떤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지는데, 예. 근데 뭐 절차적으로 국민들에게 좀 실망과 특히 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에게 또 분노를 사고 있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명확하게 이제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드리면 이번 경선 초기부터 이재명 후보와 있던 격차 때문에 사실은 빅텐트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빅텐트의 중심에 한덕수 당시 권한 대행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 누구나 경선 후보들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김덕수라는 신조어를 만들면서까지 가장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나는 당 후보로 결정되는 순간 바로 직후부터 단일화 나서겠다 이런 식으로 몇 차례나 경선 중에 이제 말을 해왔죠. 사실은 당 지도부의 실수라면 김문수 후보의 그런 어떤 경선 시에 어떤 그런 어떤 이야기를 너무 좀 지나치게 믿어서 김문수 후보의 말이 달라졌을 때 있던 플랜 B를 준비하지 못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은 당 지도부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책임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는 뭐 거예요? 누구보다도 양쪽에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상당한 이유가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게 당에서 좀 전에 성철 위원장이 샘플링 조사를 했는데 당원 전체적으로 이제 조사를 했고 그 예. 당원 전체적 조사에서 83% 이상이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고 후보 단일화 시기에 대해서는 86% 이상이 5월 11일 이전 등록 이전에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뜻을 피력을 해왔고 그것을 이제 의총을 통해서 이제 확정됐기 때문에 당에서 양 후보를 불러서 결국 계속해서 단일화든 종용을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판까지 단일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정말 좀 아쉬운 어떤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새벽에 했냐면은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이 아니라 결국은 이런 어떤 문제 즉 김문수 후보를 취소하고 한덕수 후보를 이런 후보로 올리는 이 안에 대해서 당원들에게 지금 현재 의사를 묻고 또 내일 그 전국 그 대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예. 도저히 좀 시간적으로 새벽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예, 홍 전 의원님이 현실적인 이유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당내에서도 후보 교체 과정에 대한 반발이 거셉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명확하게 반대 의사 표시가 있습니다. 왜 반대했냐? 당내 정당 민주주의, 당원 당규 위반,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 좌우를 잘 친하고 그런 분이지만은 이런 식으로 절차를 진행한다면은 나머지 이번 경선에서 떨어진 후보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원했던 당이랍니까? 후보 교체를 당하는 김문수 후보는 가만히 있을까요? 천만에 극렬 저항이 예상이 됩니다. 끝없는 법적 공방의 나락으로 추락이 돼서 결국은 우리 당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갑니다. 예, 당의 존립에 대한 의문 제기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쓴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대선 경선 주자들도 폭발했습니다. 대선 경선에 참여했다 한동훈 전 대표,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한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고요. 안철수 의원도 쿠데타 막장극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전 대구시장이죠. 후보 약탈 교체다. 자폭이다. 나경원 의원도 죄송하다 이런 심경까지 밝혔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좀 이 과정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말씀하셨던 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죠? 경선에 참여하신 분들이에요. 예. 죄다 1억, 2억, 3억 정도 뭐 그 단계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그것을 내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룰에 따라서 그 룰을 받아들였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참여를 했고 그리고 치열하게 경쟁을 했습니다. 당이 거의 50억 이상의 어떤 돈을 지금 투여를 해서 당원들의 의사를 묻고 했잖아요. 아까 의원께서 당원들에게 전체 물었다라고 하지만 이게 뭐가 문제냐면 물었다는 82.67%인가요? 82%는 약 82%. 예, 약 82%는 몇 명이 지금 응했냐면 24만 명이 응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당원의 3분의 1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경선에서는 몇만 명이 참여한지 아십니까? 48만 명 이상이 참여했어요. 그럼 2배 이상이 참여해서 이 경선에서 과정을 지켜보고 실제로 당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후보들은 그 당원들의 뜻은 어디로 갔느냐? 당원들이 48만 명 이상 참여해서 후보를 뽑는 어떤 과정을 했는데 예. 고작 3분의 1의 어떤 그런 당원들한테 물어서 그 다음에 82%가 단일화했다라고 해서 그 전의 과정을 모두 다 없앨 수 있느냐 하는 것. 그리고 자꾸 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새벽에 한덕수 후보가 낸 당비가 아까 이 등록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상대적으로 하면 3억 원을 내고 뛰었던 사람들은 그 과정이 그냥 다 한 번에 지워지는 거고 새벽에 10,000원 딱 내고 후보가 된 사람은 상대적으로 정말 어떤 사람을 특혜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바로 후보들이 하는 거죠.
예, 그런데요. 오늘 한덕수 예비후보 측의 이정현 대변인이 현재 이 과정들이 바로 단일화의 과정이라고 설명했거든요. 성치훈 부회장님 좀 웃으시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어떻게 단일화의 과정이죠? 이거 단일화의 과정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는데 11일 이전에 뭔가 바뀌게 되면 이건 단일화가 아니라 후보 교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그래도 수십 년 된 보수의 가치를 추구해온 전통적인 정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한 후보를 후보 등록도 하지 않고 바꾼다. 이건 교체죠. 이게 어떻게 단일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 단일화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정현 그 비서실장 얘기하는 한덕수 후보 측은 저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는 계속해서 뭔가 당에 다 일임하겠다. 나는 네. 뭐든지 다 받아들이겠다고 했었잖아요. 예, 근데 예. 당에 다 일임하겠다고 말했을 때부터 처음에 조건을 걸었습니다. 11일 이후엔 후보 등록 안 한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게 날짜였는데 날짜에 조건을 딱 걸어놓고 나는 아무 조건에도 다 받아들이겠다. 거짓말한 거거든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또 다 받아들이겠다 해놓고 그 역성태 방지 조항은 넣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다. 역시나 또 다 받아들일 것처럼 말해놓고 하나의 조건을 넣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그 단일화 협상 그 테이블을 다시 열린 다음에 1차 때 김재원, 김문수 후보 측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저쪽은 다 일임하겠다고 해놓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안 넣으면 안 하겠다고 한다. 말을 뒤집은 겁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가 말 뒤집은 것 같고 뭐라고 하는데 한덕수 후보도 말 뒤집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실상 지금 후보 교체할 단일화할 명분이 없어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한덕수 후보를 후보로 만들려고 하느냐. 네.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홍준표 시장도 계속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결국 역시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김문수가 아니라 한덕수로 가라라는 지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걸 따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공당이 수십 년 된 전통을 가랑하는 정당이 무리해 가면서까지 후보를 교체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느냐.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 말고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민주당 측 입장 들어봤고요. 홍 전 의원님, 네. 그러면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앞으로 남은 일정들이 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오늘 저한테도 왔는데 당은 이제 여론조사를 이제 오늘 이제 돌리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 전국 대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여부에 대해서 즉 김문수 후보를 취소하고 한덕수 후보를 최종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 조금 전에 이제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어떤 법적인 어떤 대응을 지금 하는데 저는 정치라는 게 특히 대한민국의 정치는 뭐 하루하루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한덕수 후보가 최종적으로 선출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런 많은 어떤 혼란과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2002년도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있던 그런 어떤 단일화 협상에서 단일화하고 난 다음에 대선 불과 며칠 전에 정몽준 후보가 그 지지 의사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하루 전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들과 반대로 또 일들도 충분히 지금 일어날 어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제 한덕수 후보와 당이 행동을 하고 그리고 현재 당사자들이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갈등의 어떤 보합 여부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김문수 대선 후보 측에서는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미 후보 등록을 위한 서류와 기탁금 통장 제출을 당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후보 측에서 당에 기탁금이 담긴 통장 제출해달라고 그러셨나요? 그게 기탁금이 담긴 통장의 문제가 아니고 후보 등록 절차를 이행해달라는 겁니다. 정당 후보자의 경우에는 공직후보자 추천서를 작성을 해야 하고 그 공직후보자 추천서에는 우리 당의 직인이 지키고 당 대표의 직인이 지켜야 공직후보자 추천서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탁금도 당에서 마련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기탁금이 3억 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 교수님. 네. 김 후보 측에선 중앙선관위의 후보 등록을 강행하겠다 이런 의지도 보이는 것 같은데 앞으로 김 후보 측의 남은 카드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별 카드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얘기 들었잖아요. 김재원 지금 전 의원 얘기하는 거 두 가지 당에서 해줘야 되는 두 가지를 당이 하겠냐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당이 지원을 안 하겠죠. 기탁금도 안 내줄 거고 제가 볼 때 추천서 그러니까 정당이 이 사람을 우리 당의 후보로 추천합니다 하고는 직인이 찍힌
당 대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죠. 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증인이 찍힌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것도 안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등록을 못 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가처분 신청하는데 이게 오늘 내일 사이에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원래는 예. 이제 가처분 신청 빨리 하는데 지금 주말이에요. 뭐 당직 판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할지 제가 잘 모르겠고 이게 과연 그 전에 나올 수 있을지 나오면 또 다른 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가처분 신청은 보통은 원한 처음에 가처분 신청을 했던 곳에 다시 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예. 그랬을 경우에 처음에 이걸 기각했던 그 판사가 만약에 다시 한다고 하면 이걸 바꿀지 이것도 의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당이 결정 마음을 먹고 제가 볼 때는 이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이 마음을 먹고 하는 것 같아요. 작정을 하고 이런 상황 이런 김문수 후보 측에서 막을 수 있는 게 물리적으로는 좀 어려워요. 지금 상황은 제가 예. 볼 때는. 그러니까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후보로 선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의 지도부가 이걸 완전히 무산시키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한덕수 후보를 후보로 옹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밀고 나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절차상으로 행정적으로는 김문수 후보 측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후보 교체까지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요.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의 갈등은 어제 의원총회부터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후보님께 다소 과격한 발언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후보님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당 지도부는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지도자라면 그리고 더 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네, 방금 영상 보셨는데요. 홍 전 의원님. 네. 영상 초반부에는 뭐 하트도 하고 꽃다발도 주고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펼쳐지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엔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대단히 실망했다 이러면서 파국으로 치닫는 모습이었어요. 어제 의총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남녀 간의 관계도 첫 인상보다는 마지막 인상이 가장 중요하듯이 어제도 사실은 첫 번째는 의총장에 사실 김문수 후보가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총장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뭐 어떻게 보면 좀 김문수 후보가 처음에 사랑합니다 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뭔가 이제 당과 확실하게 좀 화합의 의사를 표명하시는구나 이랬는데 나오시는 말씀은 굉장히 좀 강한 말씀을 했고 본인의 어떤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으셨죠. 거기에 대해서 권영세 또 비대위원장도 섭섭함을 표명하면서 퇴장을 했고 또 김문수 후보도 당의 의원들이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또 퇴장을 하면서 그것을 가로막는 좀 의원들과 좀 실랑이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총장에서 보였던 김문수 후보의 좀 태도가 결국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지지를 하고 동정하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의총장에서 좀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라고 했을 때 강제적으로 좀 이렇게 퇴장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좀 의원들 그리고 특히 김문수 후보를 심적으로 동정하고 지지하는 의원들조차도 조금 뭐 마음이 좀 돌아서게 되는 저는 좀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좀 전에 우리 성춘 위원장이 이게 윤석열 대통령 뜻이라고 하는데 저는 캠프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구성원들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 캠프 쪽에 있는 분들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룹이 지금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특정인의 어떤 그런 뜻이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한 빅텐트의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런 어떤 뜻에서 좀 이렇게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제 오후에는요,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그런 기류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선관위에서 당에서 진행했던 이 단일화 여론조사를 외부에 공표하지 못하도록
금지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김문수 후보 측에 유리한 것 아니냐. 김문수 후보 측이 승기를 잡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종근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표를 못하게 된다면 원래 지금 당에서 하려고 했던 건 이것을 공표함으로써 봐라 이렇게 지금 한덕수 후보가 예를 들자면 한덕수 후보가 앞섰다고 했을 때 앞서고 있으므로 지금 김문수 후보가 양보해야 된다거나 혹은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후보로 이제 선출되는 어떤 과정을 하려고 했는데 공표가 불가능하다라고 통보한 순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해석이 굉장히 분분했어요. 실제로 그냥 밀어붙이려면 두 후보 간에 이 대리인들한테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므로 공표는 딴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결과 나왔어 승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능하느냐.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어떤 사람에게도 1인에게도 이것을 알려준 즉시 전파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것 역시 공표라는 어떤 범위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위기예요. 그렇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이 여론조사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에게 굉장히 유리한 어떤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이 상황은 단 몇 분을 가지 않습니다. 왜? 바로 가처분 소송,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측이나 혹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던 당협위원장들이 낸 가처분이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원이 김문수 후보 측 가처분을 모두 기각하면서 또 상황이 반전이 됐습니다. 일종의 전당대회를 열 수 있게끔 이 당 지도부의 손을 들어준 건데 최 교수님, 네. 어제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법원의 판단이니까 뭐 법원이 판단한 걸 제가 뭐라 이래나 저래나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저는 좀 너무 성급하다는 표현보다 저런 판단이 맞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행정적으로 보면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추천서를 받지 못했으니까 공식 홍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남아있는 절차에 불과하고 일반적으로 보면 예컨대 정당에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선거 과정, 경선 과정을 통해서 뽑힌 사람이 다 후보로 나가잖아요. 그게 바뀌는 경우는 정말 이례적인 경우예요. 아까 뭐 상당한 사유라고 표현했던 부분은 일신상에 큰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출마를 못하는 상황 아니고서는 그게 뒤바뀌는 경우는 없다니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단일화 안 한다, 단일화의 의견이 맞지 않다고 해서 그거를 후보를 바꿔버린다?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법원은 아마 그냥 행정적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당의 추천서 안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현재로서는 후보자라고 볼 수 없다. 그렇게 볼 수는 있겠죠. 문맥상으로만 본다고 하면. 그러나 이것이 결국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맞는 거냐 하는 부분은 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법원은 그냥 문구 그대로 해석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논란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게 객관성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왔고 결국 이것이 김문수 후보한테 상당히 안 좋은 어떤 상황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두 후보 측 간의 단일화 실무 협상 어제 두 차례 열렸는데 결렬로 끝났습니다. 그 이유는요.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입장이 갈린 것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역선택 방지 조항 문제에 대해서는 한덕수 후보께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덕수 후보의 가증스러운 거짓말이 드러나는 현장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를 뽑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의 경선 과정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으로 단일화를 하자는 것은 저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 이 부분에서 엇갈린 거거든요.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왜 이 부분이 엇갈리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전체 여론조사가 이 회색이고 국민의힘과 무당층,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했을 때가 이 핑크색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이 차이를 보시면 김문수 후보는 전체 여론조사에서 30%, 한덕수 후보 39%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했을 땐 24%, 한덕수 후보가 57%로 오차 범위 밖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이런 유불리가 이 결렬의 큰 원인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이 정도로 갈등이 오면 아무리 단일화를 한다 한들 지금 협상이 된다 한들 시너지가 날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단일화를 통해서 해야지
역선택 내지는 뭐 또 등등등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떤 단일화를 통해서 컨벤션 효과가 나고 좀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좀 우려가 굉장히 좀 되는 바죠. 그리고 조금 전에 그래프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예를 들면 지금 김문수라는 이름이 지금 이재명 후보보다 더 지금 검색이 많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서 민주당 어떤 성향의 국민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지금 여론조사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잘 안 받는 분들이 굉장히 여론조사에 응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이야기 본 것처럼 전체 국민 여론조사와 그리고 무당청과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뭐 10% 20% 차이가 아니라 뭐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부러 개입을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제 전략적 어떤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1차, 2차 경선을 거치면서 1차 때는 역선택이 있는 전체 국민들 대상으로 그다음에 2차 때는 50대 50으로 했는데 예. 사실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원을 빼고 넣고도 이야기도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역선택은 좀 기본적으로 넣는 것이 지금까지 모든 어떤 경선 그건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인데 어쨌든 뭐 그런 측면이 합의가 안 된 것은 대단히 좀 아쉽게 하고 저는 좀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최대한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는 한 번은 역선택을 한번 두고 또 한 번은 전체 역선택이 없는 국민 여론조사를 둔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좀 합의를 좀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을 좀 더 해서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내야 됐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성춘 부회장님. 민주당 지지자들이 역선택을 하기 위해 여론조사에 응할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가 나와도 저희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비상겸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도덕적,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비상겸 때문에 열리는 조기 대선에서 한덕수 후보가 나오는 거 민주당에서 뭐 환영할 일입니다. 그 아쉬워할 일은 전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선택에 참여한다? 이런 거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근데 어제 그 김재원 비서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를 하는데 왜 역선택 방지 조항이 필요하느냐라고 얘기했거든요. 8시 반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럼 10시 반에 입당하겠다고 얘기하면 돼요. 입당하면 되잖아요. 국민의힘 그 김문수 후보 측에서 주장한 논리가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니까 그 역선택 방지 조항 필요 없다는 주장이었으면 그러면 우리 지금 당장 입당하겠다. 방금 입당하면서 내고 왔다라고 10시 반 협상에 임했으면 되는 건데 끝까지 입당을 안 했잖아요. 이건 마치 한국 국가대표를 뽑았는데 외국에서 훌륭한 선수 데리고 온 다음에 이 선수가 국가대표 시켜주면 기화하겠대. 이 얘기하는 거랑 다름없거든요. 기화한 다음에 국가대표 시켜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대표 시켜주면 기화하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어느 한국인이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뭔가 무소속의 입장에 머물면서 중도 이미지를 좀 가져가고 싶었던 그 심정은 이해하겠습니다만 한덕수 후보가 아무리 그렇게 머물른다 하더라도 절대 한덕수 후보를 중도 지지층이 지지해주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있었던 국무총리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구중도층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두 후보 간 단일화 과정 중 유례 없는 진통을 겪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 언론 분석에 따르면요. 단일화 성공에는 크게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지지율을 합치면 선두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계산, 두 번째는 후보 간 지지층 이전 가능성, 세 번째는 양 후보 지지율 격차가 작거나 비등해야 된다. 네 번째는 사퇴 후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이건데 지금 김문수, 한덕수 이 두 후보 간에는 2가지만 지금 충족이 됐다는 겁니다. 2번과 3번이요. 그러니까 1번이 지금 충족이 안 됐다는 건데 그 이유를 보면 여론조사를 실제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가 43%인데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 2명을 합쳐도 물리적으로 합친다고만 가정해도 이재명 후보를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그러니까 애초부터 단일화가 쉽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그렇죠. 단일화를 한다면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일보에서의 그 4가지 조건이 굉장히 세밀하게 잘 돼 있는데 우리가 성공한 케이스를 2가지를 한번 보자고요. 노무현하고 정몽준 두 후보 간의 단일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당시에 이해창 후보가 30%대였는데 노무현, 정몽준 후보가 2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몽준 후보를 합치면 40%대가 되니까 1번이 자연스럽게 조건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 DJP 연합에서 DJ와 JP가 사실상 JP가 굉장히 그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유의미하게 받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충청권에서 어쨌든 이 DJ가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를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연합을 했는데 4번 조건, 즉 적절한 보상을 했어요.
총리직. 예. 이렇게 서로 간에 협상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한테 총리를 드릴 테니까 우리가 합시다라는 협상이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는 그러니까 대통령 이외에는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번과 4번 조건이 지금 성립이 안 되므로 2, 3번 조건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분석이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소식과 관련된 내용 다뤄봤습니다. 다음 랭킹 확인해 보시죠. 육군 제707 특수임무단 출신으로 12.3 계엄을 막아낸 용감한 시민 중 한 분입니다. 지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과의 대화를 시도해 국회 진입을 저지하려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예, 오늘 오전 9시 영상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공식 등록했습니다. 어제 진보당 김재현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이 진보 4당이 이 후보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압도적 정권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이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가 있긴 한데 어쨌든 진보 진영의 되게 압도적인 단일 후보가 된 것 같거든요. 뭐 그렇게 보이죠. 왜냐면 이제 다른 정당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전에 정의당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만 예전에 정의당의 후보 빼고 나머지 민주 세력들이 모두 다 힘을 네. 합쳐서 이재명 후보를 민주진영의 후보로 추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압도적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나 상황으로 본다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 중에 한 명이죠. 네. 근데 그게 격차가 적게 승리를 하게 되면 또 반대 측에서는 여러 가지 정권을 만약에 잡게 돼서 그 이후에 하는 모든 개혁 과제가 상당히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반대도 심해지고. 근데 격차가 좀 많이 나잖아요. 예를 들면 과반 이상, 50% 이상 또 60%까지 만약 가게 되면요. 그러면 개혁을 위한 동력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제발 내란 종식하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 만들어 보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면 네. 반대 세력의 반대가 상당히 좀 무력화되거나 아니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마 민주 세력들이 내란 종식과 함께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압도적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분산되기보다는 하나로 합쳐된다고 하는 의견이 이루어진 것 같고 그 결과를 꼭 이재명 후보 쪽으로 하나로 이제 단일화가 완전히 된 건 아닙니다만 네. 이제 단일화를 이루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인지요 이재명 후보가 이틀째 험지인 TK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고등어하고 문어하고 가오리를 방류해가 키워갖고 안동문어 유명하죠. 몰라, 우리는 가난해가지고 가오리 못 먹어봤어요. 경상도 말 쓰는 분들 만나서 정말 고향이다. 표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긴 하겠는데. 색깔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충직하냐, 똥막대기인지 정말로 호미인지 잘 골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후보가 경북 안동 출신이니까 그만큼 좀 고향 표를 호소를 했습니다. 특히 좀 색깔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건데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상관없이 일 잘하는 후보를 뽑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곳곳에 항상 파란색으로만 점철되어 있었던 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근처가 좀 빨간색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사진 보시면 1번이라는 숫자 귀퉁이에 빨간색 삼각형이 들어갔고요. 또 오른쪽은 홍보물인데 이 귀퉁이에도 이 아래에는 파란색 바가 있지만 끝에 빨간 삼각형이 눈에 띈니다. 보수 표심 구애용인 것 같은데 참 디테일하죠? 이종근 평론가님, 좀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저는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빨간색이 그런 의미구나. 하긴 의미 없는 행동이나 어떤 상징은 하나도 없겠죠. 그런데 저는 좀 전에 그 진보 정당이 전부 다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금 밀어주면서 이 빨간색까지 합쳐서 논평을 한다면 네. 이게 진보 정당의 어떤 지금 자신들이 그 이재명 후보에게 단일화하는
것이 가치 통합이냐라고 묻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진보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들이에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재명 후보와의 어떤 뭐 단일화를 하든 아니면 뭐 드롭을 하든 간에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다 진보적 의제일까요? 아니잖아요. 빨간색을 왜 답니까? 아, 나는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중도적이거나 또는 우파적이거나 이런 것까지 모두 다 끌어안겠다. 그래서 빨간색을 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나는 중도 보수 정당이다. 민주당 그렇게 포지셔닝을 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저는 진보당 뭐 김재현 옛날 통진당의 뭐 후신이라고는 하지만 아니 이재명 후보한테 이러한 부분은 우리 당 의지와 맞지 않는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구현을 해달라라든지 이렇게 정당 간의 어떤 이 뭐 이념 통합, 가치 통합을 하는 과정이 아니라 무조건 이재명 이렇게 해버리면 그 정당의 고유 가치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 정당들은 알고 있는 거죠. 이재명 후보의 우클릭은 단지 잠깐 동안의 포장일 뿐이다. 그러니까 다 진보적, 개혁적 의제로만 다 바뀔 것이다. 그거를 미리 확약하지 않는다면 이 천하의 정말 그 좌쪽 정당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정의당보다 진보당이 보다 더 어쨌든 안보라든 이런 부분에서 저 좌클릭이니까 그 정당들이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또는 가치에 대한 어떤 토론 없이 무조건 이재명 후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은 역대 어떠한 민주진영이라고 얘기하는 진보진영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최소한 뭐 토론이라든지 또는 아니 왜 갑자기 우클릭하니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가짜 우클릭이라는 거는 아직 보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 억측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진화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는 사실 뭔가 개혁 정책들을 압도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뭔가 여당의 다수의 힘으로 온갖 그 개혁 정책들을 많이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뭐 부동산 정책 등등 부작용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기 민주정부에서는 우리가 추진하던 이 전통적 진보 가치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뭔가 부작용이 나타났던 것들은 보수의 가치도 좀 담아내고 이러면서 실용주의로 가겠다는 그런 거를 말하고 있는 거고 진보 정당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럴 겁니다. 민주당이 우클릭도 하고 진보 정책 가치 노선 지키는 것도 있고 섞여 있다고 볼 것입니다만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저렇게 지리멸멸한 모습을 보이고 만약에 국민의힘도 정권을 잡으면 진보의 가치는 다 내팽개질 텐데 그래도 전통적 가치인 진보를 버리지 않고 있는 민주당이 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로 단일 지지 후보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뭔가 민주당이 가짜 우클릭이라고 말하는 건 억측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빨간색의 상징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요, 오늘 오후 3시엔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의 은사죠. 김장하 선생과의 만남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장하 선생이 평등과 베풀므로 대표되는 진주정신을 온몸으로 실천해온 분이라면서 지혜와 경륜을 나눌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최 교수님, 이 만남은 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어른 김장하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이 시대의 참 어른.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고 학교를 세우고 또 장학금을 줘서 힘든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분은 정말로 저는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또 이분이 뿌려놓은 그런 희생 또 어떤 나눔이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 그건 제가 볼 때 거기서 그런 장학금 받으신 분들이 예컨대 진보 보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이라고 하면 저는 지혜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분이 가지고 계신 그 철학 또 삶의 어떤 목표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후보가 반드시 들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우리 사회에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뭔지를 어른 김장하 선생을 만나서 잘 배우고 그 배운 걸 가지고 또 우리 사회에 그런 부분을 실현해낼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되리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민주당이 가장 주력하는 건 이재명 후보의 안전 문제가 됐습니다. 저희가 따로 악수는 안 하고 있었어요. 손도 많이 잡아보고 이렇게 못 맞히고 오선도선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계속 테러 경보가 계속되고 있어서 후보자에 대한 위해와 관련된 정황이나 첩보 혹은 그런 동향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 저희들이 각별히
경각심을 갖고 좀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약 3kg의 방검복을 착용하고 있고요. 또 30명의 전담 경찰 경호팀도 배정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선 이재명 후보의 수호대, 이른바 명가드 공개 모집에 나선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루 만에 2,000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홍 전 의원님. 네. 네, 이렇게 됐을 땐 결국엔 정말 남은 리스크는 이재명 후보의 남은 리스크는 안전 리스크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뭐 일단 지금까지는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리스크가 사법 리스크였는데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끊임없는 십자포와 압박으로 재판을 연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걷어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안전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은 게 지금 민주당이 끊임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하겠다. 그리고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그리고 14일 날 청문회도 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또 대통령이 됐을 때 재판 중지를 하는 이런 형사소법 개정안이라든지 또 대법원 지금 현재 구성원, 대법관 구성을 지금 기존의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를 하면서 또 판검사가 아닌 사람들도 또 대법관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라든지 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뭐 개정이라든지 또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허위사실 공표를 삭제하는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어떤 개정안, 즉 위헌 어떤 소지가 농후한 입법을 마구마구 양산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본격 대선 국면에서 결국은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권력 불일렵이라는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맞느냐 이런 어떤 문제가 본격적인 이슈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그런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 참모이죠.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차장은 미국을 찾아 백악관 핵심 인사를 만났습니다. 들어보시죠. 가급적이면 더 강화시켜야 되고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한미일 간의 그 협력 관계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거기 뭐라고? 뭐 거기 까딱까딱거리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보면 한미일 간 협력 관계에 대한 조언이라든지 관세 협상에 대해 논의를 하고 온 것 같은데요. 김현종 전 차장이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를 백악관 측에 전달하러 간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을 했습니다. 벌써 대통령 된 것처럼 오만방자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종근 평론가님, 네.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타깝습니다. 안보와 관련돼서는 그 서로 간의 비판이 국경을 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양쪽 다 똑같은 거지요. 최근 민주당이 어떻게 비판했습니까? 지금 한덕수 전 지금 예비 후보죠. 전 총리가 선거판에 나오니까 협상과 관련돼서 마치 미국과 거래를 지금 다 하고 나오는 거 아니냐.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어서 자신이 그것으로서 어떤 그 자신 성과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 김현종 그 전 안보실장이 백악관 인사들과 만났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똑같이 비난하는 건 양쪽 다 사실 비난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안보는 어쨌든 야당은 야당대로 어떤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관세 협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예. 여당은 여당대로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판에서 서로를 어떤 비난하는 의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김현종 지금 전 실장이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득이 된다면 국민의힘이 더 이상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생 행보 중인 이재명 후보 사법부를 겨냥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로부터 핍박을 당했지만 저는 사법부를 최종적으로 믿었고 지금 살아 있습니다. 최후의 보루가 자폭을 한다든지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서 난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쳐야죠. 예, 이재명 후보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예정돼 있잖아요. 26일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다. 이런 평가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법관 대표회의 말씀드린 것처럼 26일에 열립니다. 민주당이 청문회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특검법도 좀
받고 보류를 했지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좀 거취 압박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저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정부는 좌파 독재 포퓰리즘 정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히 이재명 후보가 이 사법부에 대한 이런 압박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무슨 말을 했습니까? 체육부를 사법부가 총구를 우리를 향해서 난사하면 안 된다,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법부가 유리한 판결을 할 때만 정의로운 판결이고 불리한 판결을 하면 그것은 그럼 사법부를 압박하고 협박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법부를 기본적으로 존중은 하지만 균질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조희의 대법원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탄핵 그리고 고발을 해서 이미 공수처에 그 수사 배당이 됐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미 정해진 재판 기일을 파기환송심을 비롯해서 대장동 이런 것을 막 연기하라고 압박을 해서 사법부가 이게 굴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실상 기본적으로 훼손되고 마는 것이죠. 네, 최 교수님 말씀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법치주의가 사법부를 지키는 게 법치주의가 아니에요. 법치주의는 상권 분립의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사법부는 오류가 없어요? 아니 물론 재판은 존중받아야 되지만 사법부가 오류가 없다는 게 사법부가 신입니까? 아니 재판부도 잘못하면 탄핵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게 법치주의예요. 법에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탄핵 추진하는 게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고요? 그럼 법에 있는 거 하지 말아요? 법에 있잖아요. 법치주의는 법을 따르는 거예요. 또 하나 사법부가 대법원,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에서 이번에 판결 내린 걸 보면 누가 봐도 그건 이례적이잖아요. 그럼 기존에 했던 방식을 다 따랐으면 이런 논란 없어요. 유죄가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고 있잖아요. 예. 내규에 있는 절차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2박 3일 동안 모든 걸 끝내버리는 그런 결정을 하는 그 사법부가 제대로 된 사법부입니까, 그러면? 사법부가 잘못한 거 견제해야 되지 않겠어요? 법에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법치주의고요. 예, 양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거침없는 행보,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과반 대통령을 노리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켜보시죠. 여기서 홍석준 전 의원, 최진봉 교수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랭킹으로 넘어갑니다. Eminentissimum, ac reverendissimum Dominum, Dominum Robertum Franciscum, Sancte Romane Ecclesiae, Cardinalem Prevost. La pace sia con tutti voi. Anch'io vorrei che questo saluto di pace entrasse nel vostro cuore, raggiungesse le vostre famiglie, a tutte le persone, a tutti i popoli, a tutta la terra. La pace sia con voi. 네, 지금부터는 허주연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후임으로 새 교황이 탄생했습니다. 레오 14세가 선출된 건데요. 사상 첫 미국인 출신으로 선출됐다는데 허주연 변호사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면서요.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도 그때 후보가 15위였는데 굉장히 예상을 깨고 선출됐던 교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선출된 교황은 이 처음으로 미국인 출신 교황이라는 점에서 예상을 한 번 더 뒤엎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이 굉장히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국가이기도 하고 초강대국으로서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바티칸의 이 추기경들 사이에서는 이런 초강대국 출신의 교황을 선출하는 것은 너무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냐 약간 이런 이유 때문에 조금 금기시하는 그런 불문율이 있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지금 새롭게 선출된 교황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방에서 페루에서 시민권을 딸 정도로 20년간 빈자와 함께하는 연대를 추진하면서 사목 활동을 했던 점이 미국인이지만 미국인답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번에 새롭게 이
이 교황에 선출되는 어떤 동력 중에 하나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교성 장관으로 임명을 한 것도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이 성비위로 축출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차기 교황감으로 미리 점찍고 키웠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프란치스코 교황의 진보적인 성향을 계승하는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게 어떤 미국적인 추강대국적 가치와는 조금 다른 부분일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보수적인 시각을 또 견지하는 부분이 낙태라든가 피임이라든가 사형제에서는 전통 가톨릭 교리의 보수적인 입장, 여성 사제 서품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또 보수적인 가치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이민자 문제, 사회정의 문제, 환경 문제 이런 쪽에서는 또 진보적인 가치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의 통합과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가 된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탈리아나 프랑스에서 교황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됐는데 지금 미국 패권주의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탈리아나 프랑스 출신 교황이 14억 가톨릭 신도의 어떤 정신적인 지도자가 됐을 때보다 미국인 출신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미국 고국 측에서 엄청나게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도 이민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서 새 교황의 입김을 함부로 무시하기는 좀 어렵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인 출신 교황이 선출된 것이 의미도 있고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 레오 14세가 선출된 이후에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전의 발코니에서는요, 여러 추기경들이 나와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환하게 활짝 웃고 있죠. 4번의 투표 끝에 이 새 교황을 맡게 되면서 기쁜 마음일 수도 있고 홀가분한 마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선 유흥식 추기경이 참석해서 분위기를 전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사진에서 보면은 지금 왼쪽에서 두 번째죠. 유흥식 추기경인데요. 너무 환하게 아이처럼 해맑게 웃고 있어서 누리꾼들이 아니 유추기경도 이제 퇴근하니까 좋은 거 아니냐, 집에 오니까 좋은 거 아니냐, 역시 퇴근하는 사람 마음은 저렇게 다 해맑다 이런 공감의 의견을 표시를 하기도 했는데 예. 유추기경 얘기로는요 아름다운 선출이었다고 합니다. 영화 콘클라베에서 묘사된 것처럼 어두운 야합이라든가 경쟁이라든가 이런 대단한 투쟁의 어떤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적이고 친교적이며 아름다운 선출이었다. 그리고 새롭게 교황이 선출된 것이 추기경들도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앞에 새로운 교황의 선출을 축하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신도들이 바티칸 이 성 베드로 광장에 모여있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신나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서 현지의 어떤 축하하는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특히 첫 미국 교황에 미국이 상당히 들뜬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축하의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들어보시죠. What greater honor could there be? And we were a little bit surprised, very happy. It was just a great, absolutely great honor. We'll see what happens. But again, to have the Pope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at's a great honor. 그런데 성추윤 부회장님, 예. 이 교황의 행보, 이전 행보를 좀 살펴보니까 한국이랑 인연도 깊더라고요. 이미 한 4번 정도 방문을 했고 앞으로 한 2년 뒤에도 방문 일정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4번 찾으셨을 때 이 레오 14세의 일정을 보니까 행보를 보니까 네. 전 사실 새로운 교황이 뽑혔다고 했을 때 워낙 프란치스코 전 교황이 뭔가 서민적인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분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방문했을 때도 이 보훈사를 찾아서 시민들과 방바닥에 앉아서 차를 마시기도 했고 네. 이동할 때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탈권위적인 모습 역시나 약자와 가난한 자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2년 뒤에 또 한국을 방문할 때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인들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과도 인연이 깊은 새 교황 소식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랭킹 확인해 보시죠. 어제 오후 뽀빠이 아저씨 이상용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근까지도 방송에서 봐와서 빈자리가 참 클 것 같은데요. 허준 변호사님, 정말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부디빌딩 미스터 고대로 선발될 정도로 건강에 평소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었고 2023년에 방송에 나와서 당뇨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건강검진을 해봤더니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놀랐다. 이제는 잘 관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데다가 그 이후에는 또 건강 이슈가 또 특별히 없었거든요. 네. 거기다가 어제 갑작스럽게 12시 45분에 별세 소식이 전해지기 전날인 8일에는요. 강연을 2개나 소화할 정도로
정도로 왕성한 그런 스케줄을 또 따라서 소화를. 움직이는 그런 예.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뭐 가족들도 그렇고 매니저나 관계자들도 이 전혀 예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동네 병원에 내원하던 길에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에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 동네 병원에 갈 때도 뭐 특별한 증세가 있었던 게 아니라 감기 기운을 좀 보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다들 예상도 못했고 또 이남일녀 두고 계신데 아드님은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홍콩에 있다가 지금 들어오는 길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팬들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어떻게 보면 좀 황망한 소식이 전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상용 씨, 특히 우리가 기억하는 게 군 위문 프로그램일 텐데요. 우정의 무대에서 정말 많은 군 장병들과 가족들의 상봉을 좀 진행하던 모습, 이 부분을 좀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상용 씨가 처음에 데뷔한 건 어린이 프로그램이에요. 어린이 프로그램 MC로 데뷔했거든요. 그 당시는 어린이의 친구였는데 사실 이상용 씨가 정말 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건 우정의 무대입니다. 네. 우정의 무대가 군에서 엄청나게 고마워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국민들이 군인에 대해서 정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네네. 병사들한테서 훨씬 더 애착을 갖게 하고 그래서 군복을 입고 나오면 전부 다 음식점에서 음식값도 내게 하고 왜 우정의 무대를 보고 그 군인들에 대한 어떤 친근감이 훨씬 생겼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머니예요. 어머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병사들 나오세요. 그러면 어머니 그러고 뛰쳐나갔을 때 네네. 군인들만이 아니라 그 프로 보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전 국민에게 안겨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10년을 장수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상용 씨 그러면 우정의 무대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상용 씨, 이 뽀빠이라는 별명답게 항상 다부진 체격을 자랑하면서 건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저희 채널A에서도 이런 모습을 한껏 드러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11살 때까지 안 아파본 병이 없어요. 성인병 7가지를 앓았어요. 면역이 없어서 사는 게 아니고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 약한 제가 지금 가장 건강한 뽀빠이가 되어 있다는 데 대해서 기적입니다. 우리 삼촌이 한 분 계신데 그 삼촌이 나보고 네가 종손인데 우리 집안에 이렇게 약했어야 무슨 기대가 있겠느냐. 그 아령을 해라 그래서 사다 주신 거가 계기가 돼서 밥은 안 먹어도 그 운동을 했어요. 그 책 가방에도 도시락은 안 갖고 가도 아령은 넣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도시락은 안 가지고 다녀도 아령은 가지고 다니면서 꾸준하게 운동하고 또 자기 관리를 이어온 이 이상용 씨.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좀 팬들은 물론이고 또 동료들도 좀 안타까운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기 때문에 동료 연예인들로서는 작별 인사조차 못하고 이 동료를 떠나보낸 그런 셈이 되지 않았습니까? 고인과 같은 소속사로 평소 절친한 사이였던 엄영수 씨가요. 당뇨 때문에 다리가 불편한 부분은 있었지만 뭐 5, 6년 전부터 운신이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뭐 지금은 그렇게 큰 질병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황망하기 그지없다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 가수 현숙 씨도 고인과 친분이 두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부심이 건강 관리와 이런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30년은 더 사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백수하실 줄 알았는데 소식을 듣고 너무 슬펐다. 그리고 가수 진성 씨도 체력 좋으셔서 100살까지 사실 줄 알았는데 가슴 아프다 이런 얘기를 전하기도 했어요. 사실 이상용 씨가 어렸을 때 굉장히 병약하게 미숙아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사실상 버리다시피 했는데 그때 나이가 어렸던 막내 이모가 이 아이를 안고 도망가서 겨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가방을 혼자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아버지가 들어주실 정도로 힘이 약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아령 운동, 보디빌딩을 하면서 이 체구도 160cm로 상당히 작은 편이거든요. 이런 체구적인 부분이라든가 체력적인 한계를 보디빌딩을 통해서 정말 열심히 극복을 하고 이 굉장히 근육을 자랑하는 사진 같은 것도 찍기도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정의 무대와 연관이 돼서 군인들도 자기 관리 열심히 하는데 그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건강 관리하는 이미지가. 체력적 한계를 열심히 극복한 분이다. 이런 이미지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늘의 이 소식이 상당히 갑작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뽀빠이 아저씨입니다. 이상용 선생님 빈소는 오늘 서울 성모병원에 차려집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예,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53년을 우주에 떠돌던 옛 소련의 금성 탐사선 코스모스가 지구로 추락합니다. 다행히도 추락 궤도상 한반도는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낮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